미국의 저명한 군사 전문가가 한국 전쟁 기밀 문서를 연구하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20년간 군 복무를 마치고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가 된 제임스 핸더슨이 발견한 것은 모든 상식을 뒤엎는 내용이었거든요. 한국군이 중국군 포로 3만 명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아세요? 적군인데도 인도적으로 치료해주고 교육까지 시켜줬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포로들 중 상당수가 석방 후 한국에 남아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리더십과 관용 정신이 유엔군 전체의 사기를 좌우했다는 사실이었거든요. 미군도 몰랐던 한국에 숨겨진 영웅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어떤 기적을 보여준 걸까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인간애를 잃지 않은 한국인들의 이야기가 세계 학계를 감동시킨 그 놀라운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로버트 핸더슨입니다. 현재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군사사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20년간 미 육군에서 복무한 후 학계로 전향해서 지금은 동아시아 전쟁사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 전쟁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순전히 우연이었어요. 2019년 겨울 펜타곤에서 일부 기밀 문서가 해제되면서 새로운 연구 자료들이 공개됐거든요. 동료 교수들은 대부분 베트남 전쟁이나 2차 대전 자료에 관심이 있었지만 저는 왠지 한국 전쟁 문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 한국 전쟁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처럼 잊혀진 전쟁이라고 생각했죠. 3년간 벌어진 치열한 전투에서 미군과 유엔군이 공산주의 확산을 막아낸 전쟁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문서들을 읽어가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였습니다. 특히 한국군의 활동에 관한 기록들이 제 상식을 뒤흔들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포로 관리에 관한 보고서였어요. 1951년 거제도 포로 수용소 관련 문서를 보는데 중국군 포로들의 증언이 기록돼 있더라고요. 한국군은 우리를 적이 아닌 인간으로 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타거나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가 수십 개나 나왔습니다. 한국군이 중국군 포로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줬다는 기록, 부상당한 북한군을 치료해준 한국 의료진 이야기, 심지어 포로들이 석방 후 한국에 남아 살기를 원했다는 믿기 힘든 보고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제가 군 출신이라 잘 알지만 전쟁 중에 적군을 인도적으로 대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던 거예요. 자신들도 어려운 상황인데 적군까지 배려하는 모습이 여러 문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내 사라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의아해했어요. 여보, 그냥 전쟁 중 선전용 과장 아닐까요? 라고 말했죠. 저도 그럴 가능성을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내부 보고서였고 심지어 일부는 기밀 등급이 높은 문서들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런 기록들이 미군 지휘관들의 보고서에도 나타났다는 점이에요. 한국군의 인도주의적 접근 방식이 포로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평가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전이 아니라 실제 군사적 효과를 인정한 내용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20년간 군 복무를 하면서 배운 상식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 전쟁 관련 모든 자료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죠. 연구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정말 믿기 어려운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1952년 4월 작성된 미 8군 정보부 보고서였는데 제목부터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군의 독특한 포로 관리 방식과 그 효과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보고서 내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벌어진 일들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어요. 한국군이 중국군 포로 2만 7천 명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거였어요. 한국군 관리하에 있는 포로들의 반란 시도 횟수 0건.
미군 관리구역 23건, 영국군 관리구역 12건. 이 수치만 봐도 뭔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더 자세히 읽어보니 그 이유가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포로들을 단순히 감시하는 게 아니라 교육하고 치료해줬다는 거예요. 부상당한 포로들을 위해 한국 의료진이 밤새워 수술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중국군 포로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준 건데 처음에는 의사소통을 위해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정식 교육 과정으로 발전했다는 거였습니다. 포로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심지어 수료증까지 만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보고서에는 포로들의 증언도 실려 있었어요. 한 중국군 포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적이 아닌 동반자로 대했다. 전쟁이 끝나면 함께 평화롭게 살자고 했다. 다른 포로는 한국에서 배운 인간애가 내 인생을 바꿨다고 증언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포로 송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1953년 휴전협정에 따라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낼 때 중국군 포로 중 무려 1만 4천 명이 대만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머물고 싶다고 요청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약 800명의 중국군 포로가 한국에 정착했다는 후속 보고서도 발견했어요. 이들은 한국 정부의 도움으로 새로운 신분을 얻고 한국 사회에 완전히 융화됐다고 했습니다. 몇 명은 한국 여성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고 일부는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했다는 내용까지 있었죠.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제가 알고 있던 전쟁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전쟁 중에도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동료 교수인 리처드 스미스에게 이 자료들을 보여줬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제임스, 그건 그냥 한국 측의 선전용 자료일 거야. 너무 순진하게 받아들이지 마라고 말했죠. 하지만 이건 미군이 작성한 보고서였거든요. 그날 저녁 아내와 저녁을 먹으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사라는 교육자다 보니 좀 다른 관점에서 봤습니다. 여보, 한국 사람들이 교육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영향을 준 게 아닐까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교육 문화에 대해서도 조사해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교육 중시 전통이 전쟁 중에도 이어졌다는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피난 중에도 학교를 운영했다는 기록들이 나왔어요. 이쯤 되니까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나 과장이 아니라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적 배경이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 연구를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연구를 계속하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한국군의 활동 범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단순히 포로 관리에만 그치지 않고 전쟁 전반에 걸쳐 독특한 역할을 했다는 증거들이 쌓여갔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1951년 중국군 대공세 당시의 기록이었어요. 서울이 재탈환된 후 한국군이 보여준 모습이 미군 지휘관들을 놀라게 했다는 내용이 여러 보고서에 나타났습니다. 복수나 보복이 당연시됐을 상황에서 한국군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미 일군 단장이었던 프랭크 밀번 장군의 회고록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적군 부상병도 자국민과 동일하게 치료했다. 이는 미군도 배워야 할 정신이었다. 같은 군인 출신으로서 이 말의 무게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동료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리처드 스미스 교수는 아예 제 연구 방향에 문제를 제기했어요. 제임스, 너는 지금 객관성을 잃고 있어. 한국에 대해 너무 호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다고 말했죠. 그 말을 듣고 스스로를 돌아봤어요. 혹시 제가 선입견을 갖고 자료를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출처의 기록들을 교차 검증하고 당시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과정에서 발견한 또 다른 놀라운 기록이 있었습니다.
1952년 여름 콜레라가 포로 수용소에 창궐했을 때의 일이었어요. 질병이 빠르게 퍼지면서 유엔군 사령부는 격리 조치를 검토했는데 한국 측에서 완전히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의 한 의료진이 직접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서 환자들을 치료하겠다고 자원했다는 기록이었어요. 콜레라는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라 매우 위험한 일이었는데도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이 의료진이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면서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콜레라 사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고 기록돼 있었어요. 당시 유엔군 군의관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한국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이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어요. 한국인들은 상대방이 적군이든 아군이든 관계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했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떤 문화적 배경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인본주의 전통을 발견했어요. 고구려의 을지문덕이 수나라 장수를 예우한 이야기, 조선시대 명종 때 왜군 포로를 인도적으로 대우한 기록들까지 비슷한 사례들이 역사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건 홍익인간이라는 건국 이념이었어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인데 이게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한국인들의 행동 원칙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 사라가 이 연구에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거 정말 흥미로운 연구네요. 한국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 케빈도 아버지의 연구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학과 내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제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심지어 객관적 연구자로서의 자세를 잃었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비판들이 상처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철저한 검증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이 연구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직접 가서 현지 자료를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20년 봄,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 방문을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여행이 제한적이었지만 학술 연구 목적으로 특별 허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사실 그동안 아시아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20년군 복무 중에도 유럽이나 중동 지역만 다녔었습니다. 한국행을 결정하면서 학과에서는 갑론을 박이 벌어졌어요. 리처드 스미스 교수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제임스, 현지에 가면 더욱 주관적이 될 위험이 있어. 학자는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연구해야 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어요. 문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실제로 그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이 아직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더욱 간절해졌어요. 아내 사라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결국 지지해줬습니다. 여보의 연구 열정을 보니 꼭 가야 할 것 같아요. 조심히 다녀오세요라고 말했어요. 아들 케빈은 아예 같이 가고 싶다고 했지만 학기 중이라 포기해야 했죠. 출발 전에 한국 측 연락처를 알아봤어요. 스탠포드 대학교의 한국학센터를 통해 서울대학교 역사학과와 연결됐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도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특히 박정민이라는 연구관이 저의 연구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 인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도시 같았고 모든 것이 최첨단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 외국인인 저에게 친절하게 도움을 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박정민 연구관이 공항에 마중 나왔는데 첫 만남부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을 뿐만 아니라 제 연구에 대해 이미 상당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핸더슨 교수님의 연구 논문들을 미리 읽어봤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라고 말했죠. 서울로 가는 길에 박 연구관이 한국의 현재 모습을 간단히 설명해 줬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발전한 과정, 그리고 그 바탕에 깔린 한국인들의 정신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이 발견하신 한국 전쟁 중의 일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한국인의 정신이에요 라고 했어요. 첫날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받은 자료들을 훑어봤는데 정말 방대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보관하고 있던 한국 전쟁 관련 자료들인데 미국에서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기록된 것들이었어요. 특히 당시 한국 지휘관들의 일기나 회고록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한 가지 놀라웠던 건 자료의 객관성이었어요. 한국에 유리한 내용만 담은 게 아니라 실수나 한계점들도 솔직하게 기록돼 있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 학계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어요. 박 연구관의 안내로 군사편찬 연구소를 방문했는데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자료들이 디지털화돼 있었고 검색 시스템도 매우 발달돼 있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연구소 직원들의 자세였습니다. 제가 외국인 연구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료를 공개해주겠다고 했어요. 진실이 밝혀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국적은 상관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첫 주 동안 수집한 자료만으로도 제가 미국에서 1년간 연구한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그리고 매일 새로운 발견들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인들의 생각과 행동 패턴,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문화적 토양에 대해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살아있는 증언자들을 만날 기회였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을 직접 인터뷰할 예정이었어요. 그분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문서로는 알 수 없는 진실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박정민 연구관과 함께 한 첫 번째 인터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87살의 이병철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당시 한국군 중위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근무했던 분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할아버지의 첫마디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미국 교수님이 우리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역사의 증언자들이 있는데도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거든요. 이 할아버지의 증언은 제가 문서에서 본 내용들을 생생하게 확인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중국군 포로들이 처음 왔을 때는 정말 경계심이 심했어요. 우리를 원수로 보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포로들이 아프면 우리 군의관이 밤새워 치료해줬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중국군들이 놀랐죠. 너희는 왜 적군인 우리를 치료해주느냐고 물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아버지 아니냐고 말했어요. 전쟁은 하지만 사람은 사람이라고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문서에서 봤던 한국인의 정신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이야기가 계속됐습니다. 중국군 포로 중에 리웨이밍이라는 젊은 병사가 있었어요. 총상을 입고 와서 다리를 절었는데 우리 의무병이 3달 동안 매일 물리치료를 해줬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움을 표현하더라고요. 박정민 연구관이 통역을 해주면서 덧붙였어요. 할아버지, 그 리웨이밍이라는 분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놀라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친구 아직 한국에 살고 있어요. 명동에서 중국집 하고 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1년에 한두 번씩 만나서 옛날 이야기를 해요. 그 친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에서 진짜 인간다운 대우를 받았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미국에서 배운 전쟁의 개념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적과 아군의 구분이 뚜렷하고 승리가 최우선 목표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인들은 그 속에서도 인간애를 잃지 않았던 거예요. 점심시간에 박 연구관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가 해준 설명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수님, 한국 사람들에게는 사람 냄새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지 않는 걸 말하죠. 전쟁 중에도 그런 정신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오후에는 한국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전시관을 둘러보면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본 한국전쟁 자료들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전쟁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단순히 승리나 패배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평화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인도주의 실천 코너였어요. 한국군이 적군을 포함해 모든 부상병을 치료한 기록들, 전쟁 고아들을 돌본 이야기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미국의 박물관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녁에는 박 연구관이 한국 전통 음식을 소개해줬습니다. 한정식을 먹으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교수님이 발견하신 한국인의 특성들은 우리 음식 문화에서도 나타나요. 혼자 먹는 것보다 함께 나눠 먹는 걸 중시하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아내 사라에게 화상통화를 했어요. 여보, 정말 놀라운 하루였어요. 한국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사라도 제 흥분된 목소리를 듣고 신기해했어요. 여보가 그렇게 감동받는 모습 오랜만에 보네요.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정말 무지했다는 것, 그리고 이 연구가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서 제 인생관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튿날 아침 박정민 연구관과 함께 서울 근교에 사는 김영수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올해 90살이신 분으로 한국전쟁 당시 야전병원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하셨던 분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진들은 당시 제가 치료했던 환자들과 찍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사진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는 중국군 복장을 한 젊은 병사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모두 적군이었지만 저에게는 그냥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첫 번째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1951년 봄이었어요. 중국군 대공세로 후퇴하면서 야전병원도 급히 이동해야 했죠. 그런데 중국군 부상병 16명을 데리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버리고 가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전쟁 중에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료진이 회의를 했어요. 이 사람들을 버리고 갈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죠. 결국 들것에 메고 함께 후퇴했습니다. 박 연구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후퇴 속도가 늦어지지 않았나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물론이죠. 위험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우리는 의료진이었어요. 환자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 중국군 부상병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회복된 후에 대부분 한국에 남겠다고 했어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거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이 친구는 왕밍이라는 중국군 부사관이었어요. 복부에 관통상을 입고 와서 수술을 여러 번 받았죠. 처음에는 우리를 경계했는데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왕밍이 가장 놀라워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어머니 생각을 물어봤을 때였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실 텐데 편지라도 쓰고 싶지 않느냐고 했더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때 박 연구관이 설명을 덧붙였어요. 교수님, 당시 중국군들은 한국군이 포로를 혹독하게 다룬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였던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입견과 현실의 차이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 실감했어요. 할아버지의 증언은 계속됐습니다. 왕밍이 회복된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신도 의료진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의료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나중에는 다른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도와줬어요. 정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잠시 떨리셨습니다. 어느 날 한국군 부상병이 실려왔는데 왕밍이 밤새워 그 환자를 간병했어요. 적군이었던 자신을 살려준 은혜를 갚고 싶다고 하면서요. 점심을 함께 하면서 할아버지는 더욱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교수님, 전쟁은 분명 끔찍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적대감이 우정으로 바뀌는 걸 수없이 봤거든요. 오후에는 할아버니가 보관하고 계신 당시 일기장을 보여주셨어요. 노랗게 바랜 종이에 정성스럽게 쓰인 글씨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일 밤 그날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어요. 언젠가는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일기 내용을 읽어보니 제가 문서에서 본 것들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더 나아가 문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더욱 세밀하고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이거였어요. 1952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중국군 포로들이 우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종이로 만든 꽃을 선물해주면서 한국에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배웠다고 했다. 전쟁터에서 이런 순간을 경험할 줄 몰랐다. 저녁 무렵 할아버지와 작별하면서 마지막으로 들은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교수님, 한국 사람들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했을 뿐이죠.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전쟁을 통해 배웠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박 연구관이 말했어요. 교수님, 내일은 더욱 놀라운 분을 만나실 거예요. 당시 통역관으로 일했던 이영숙 할머니인데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됐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구가 깊어질수록 미국 동료들의 반응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리처드 스미스 교수는 제가 보내는 연구 보고서를 보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화상회의에서 그가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임스, 너는 지금 학자가 아니라 한국의 홍보맨이 되고 있어. 객관성을 완전히 잃었다고. 다른 동료 교수들도 비슷한 의견을 보였어요. 한국 측 자료만 보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거 아니야?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과장인 로버트 존슨 교수가 제게 경고를 했어요. 핸더슨 교수, 이번 연구가 학교의 명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은근히 연구를 중단하라는 압박이었죠. 아내 사라에게 전화로 이런 상황을 털어놨더니 걱정스러워했어요.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요? 아들 케빈도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에게 힘을 줬어요. 박정민 연구관은 이런 상황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교수님, 진실을 밝히는 일은 항상 어려움이 따르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 국방부에서 나타났습니다. 제가 접근하려던 일부 기밀 문서들이 갑자기 열람 제한 조치를 받았어요. 펜타곤의 한 관료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핸더슨 교수, 일부 자료들은 국가 기밀에 해당합니다. 연구 범위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압박이 계속되면서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혼자 호텔방에서 지난 몇 달간의 연구를 돌아보며 고민했습니다. 내가 정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 혹시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한 건 아닐까?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영숙 할머니를 만나게 된 거예요. 85살이신 할머니는 한국전쟁 당시 18살의 나이로 미군 부대에서 통역관으로 일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첫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어요.
교수님께서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려고 노력한다고 들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 제가 왜 이 연구를 해야 하는지 다시 확신하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당시 미군들도 한국군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적군을 그렇게 잘 대해주느냐고 자주 물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한국 장교들이 설명해줬죠. 그들도 사람이다라고요. 더 구체적인 사례도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중국군 포로 한 명이 탈출을 시도했어요. 잡힌 후에 미군들은 처벌하려고 했는데 한국군 지휘관이 말렸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행동이다. 우리가 포로가 돼도 그랬을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할머니의 증언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독특한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선악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노력, 그게 바로 한국인의 특성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 박 연구관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솔직한 고민을 털어놨어요. 제가 미국에서 많은 압박을 받고 있어요. 이 연구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박 연구관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교수님, 진실은 누가 말하든 진실이에요. 한국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거짓이 되고 미국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사실 자체죠.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한국 방문 일주일째 되는 날,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정민 연구관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어요. 교수님, 급히 만나야 할 분이 계세요.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그렇게 만나게 된 분이 바로 리웨이밍 할아버지였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전 이병철 할아버지가 언급했던 바로 그 중국군 포로였어요. 현재 명동에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할아버지는 올해 92살이셨는데도 정정하셨어요. 한국어를 완전히 자연스럽게 구사하셨고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미국 교수님이 우리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70년 넘게 한국에 살면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다음 말이 저를 완전히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 저만 한국에 남은 게 아니에요. 저처럼 한국의 따뜻함에 감동받아서 남은 중국 사람들이 수백 명 됩니다. 지금도 한국 곳곳에서 살고 있어요. 이건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끼리 모임도 있어요. 한중의회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모두 한국 전쟁 때 포로였다가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박 연구관도 이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했어요. 이런 모임이 있다는 건 저도 몰랐어요. 정말 놀랍네요. 저는 즉시 다른 분들도 만나볼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리웨이밍 할아버지는 흔쾌히 승낙하셨어요. 다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일 모임이 있으니까 함께 가시죠. 저는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서울 종로구의 한 작은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12명의 할아버지들이 모였는데 모두 한국 전쟁 당시 중국군이었다가 한국에 정착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으신 장위안 할아버지가 대표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는 모두 한국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죽을 뻔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살려줬거든요. 그것도 적군인 우리를 말이에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부상당해서 한국군 야전병원에서 치료받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따뜻함에 감동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샤오밍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한국에서 두 번째 인생을 살았어요. 한국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사업도 했죠. 중국보다 한국이 더 고향 같아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이분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했다는 점이었어요. 사업을 하신 분도 계시고 공무원이 되신 분도 계시고 교사가 되신 분도 계셨습니다.
한국인들이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알 수 있었죠. 리웨이밍 할아버지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1960년대에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이웃이다라고 말하면서요. 그런 마음을 받고 어떻게 한국을 떠날 수 있겠어요? 모임이 끝난 후 박 연구관과 함께 돌아오는 길에 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어요. 이건 단순히 전쟁 중의 인도주의적 행동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포용력을 보여주는 사례였거든요. 그날 밤 미국의 동료들에게 이 내용을 보고했더니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어요. 일부는 흥미로워했지만 리처드 스미스 교수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 개별 사례로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어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개별 사례가 아니라 한국인의 근본적인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에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놀라운 발견들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점점 더 큰 압박이 가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 둘째 주에 학과장 로버트 존슨 교수로부터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왔어요. 화면 너머로 본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핸더슨 교수, 대학 이사회에서 당신의 연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객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존슨 교수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특히 국방부에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기존 연구 결과와 상충되는 내용들 때문이죠.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어요. 학교 측에서는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시 귀국해서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20년간 쌓아온 학자로서의 명성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리처드 스미스 교수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제임스, 너는 지금 학계의 신뢰를 잃고 있어. 한국 측 선전에 완전히 빠진 것 같다고 다들 말하고 있어.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제가 그동안 존경받던 객관적 학자에서 편향된 연구자로 낙인 찍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내 사라의 반응이었어요. 여보, 정말 이 연구를 계속해야 해요?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돼요? 아들 케빈도 친구들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은 거야? 그날 밤 서울의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지난 몇 주간을 돌아봤어요. 과연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혹시 정말로 객관성을 잃은 채 감정에 휩쓸린 건 아닐까요? 20년간의 군 경험과 학자로서의 훈련이 모두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더 큰 충격은 펜타곤에서 왔어요. 국방부 관계자가 직접 전화를 해왔습니다. 핸더슨 교수, 당신의 연구가 미한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연구 방향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사실상 연구 중단 압박이었어요. 군 출신인 저에게는 더욱 무거운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국가의 이익과 학자적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게 됐거든요. 박정민 연구관에게 이런 상황을 털어놓자 그도 안타까워했어요. 교수님, 정말 어려운 상황이네요.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까지 발견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인 압박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만났던 할아버지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분들의 진심 어린 증언들, 70년 넘게 간직해온 감사의 마음들이 모두 거짓일 리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학자로서의 커리어와 가족의 안정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영숙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교수님,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결국 저는 귀국을 결정해야 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박 연구관과 작별하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죄송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서. 그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리웨이밍 할아버지가 급히 찾아오셨어요. 교수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할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국에서 발견한 놀라운 진실들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더 이상 버틸 방법이 없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한 가지 다짐을 했어요. 언젠가는 다시 이 연구를 완성하겠다고 말이에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후퇴하지만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과 내에서는 냉랭한 시선들이 이어졌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졌어요. 리처드 스미스 교수는 아예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다른 교수들도 제 연구에 대해 언급하는 걸 꺼려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학생들의 반응이었어요. 제 수업을 듣던 학생들 중 일부가 교수님 연구가 편향적이라던데 사실인가요? 라고 직접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2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의 메시지가 왔어요. 한국에서 만났던 할아버지들이 연락을 보내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리웨이밍 할아버지가 보낸 편지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교수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교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빛을 보게 될 거예요. 편지와 함께 한중의회 회원들이 모두 서명한 감사 인사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박정민 연구관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서는 교수님의 연구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기회를 기다려보세요. 그의 격려가 큰 힘이 됐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한국에서 전해졌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이며 공동 연구를 제안해온 거였습니다. 김태현 교수가 직접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핸더슨 교수님의 연구는 매우 가치 있는 작업입니다. 한국 측 자료와 함께 더 완성도 높은 연구를 만들어보죠. 안에 살아도 점차 제 연구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보낸 자료들을 함께 보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사실이라면 세상이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가족의 지지를 받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수업에서 일어났어요. 한국전쟁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제가 발견한 내용들을 조심스럽게 소개했거든요. 학생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적극적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왜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나요? 다른 학생도 한국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에밀리라는 학생의 반응이었어요. 교수님, 저도 한국에 가서 직접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싶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젊은 세대들이 이런 관심을 보이는 걸 보니 희망이 생겼습니다. 몇 달 후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한국 전쟁 관련 세션에서 발표할 기회를 준 거였습니다. 학과장 존슨 교수가 직접 제안했어요. 핸더슨 교수, 논란이 있었지만 당신의 연구도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제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같았어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 한국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객관적 검증을 거쳐 확실한 사실들만 골라냈어요. 그 과정에서 제 연구가 결코 편향적이지 않다는 확신을 다시 갖게 됐습니다. 박정민 연구관도 영상통화로 발표 준비를 도와줬어요. 교수님, 사실 그대로만 말씀하시면 돼요. 진실 자체가 충분히 감동적이거든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과장할 필요도 없었어요. 발표 전날 밤, 리웨이밍 할아버지로부터 응원 메시지가 왔어요. 교수님, 우리는 모두 교수님을 응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지길 바랍니다. 그 메시지를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내 사라가 발표장에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여보를 지지한다는 의미로 꼭 가고 싶어요. 아들 케빈도 아빠 화이팅! 이라고 응원해줬습니다. 가족의 지지가 가장 큰 힘이 됐어요. 발표 당일 아침 한국에서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어요. 한중의회 할아버지들이 직접 쓴 감사 편지들이었습니다. 각자의 손글씨로 쓴 진심 어린 메시지들을 보니 제가 왜 이 연구를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습니다. 국제 심포지엄 당일 발표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청중이 모였습니다. 한국학 전문가들, 군사사 연구자들, 그리고 학생들까지 200명 정도가 참석했어요. 리처드 스미스 교수도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제 발표는 한국 전쟁 중 발견된 인도주의적 실천 사례들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됐어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한국에서 만난 할아버지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침착하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한국 전쟁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완전히 뒤바꾸는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이는 단순한 군사적 승패를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발표가 진행되면서 청중들의 반응이 점점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분위기가 점차 집중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리웨이밍 할아버지의 증언을 소개할 때는 조용한 탄성이 나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진짜 반전은 질의응답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청중 중 한 분이 일어서서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토마스 브라운입니다.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이고 현재 UCLA에서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브라운 교수의 다음 말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어요. 핸더슨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들을 저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1952년 거제도에서 근무할 때 한국군의 포로 대우를 받거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더 충격적인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부대에서는 한국군의 방식을 배우려고 했어요. 포로들이 한국군 관리구역에서 훨씬 협조적이었거든요. 그때 한국 장교가 해준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적군도 누군가의 가족이라고 했어요. 브라운 교수의 증언은 계속됐어요. 사실 이런 기록들이 미군 자료에도 많이 남아 있어요. 다만 주목받지 못했을 뿐이죠. 핸더슨 교수님의 연구는 매우 중요한 발견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또 다른 참석자가 발언했습니다. 저는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마이클 존슨입니다. 최근 기밀 해제된 문서들을 검토하던 중 핸더슨 교수님이 언급한 내용들과 일치하는 자료들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존슨 씨의 발언이 더욱 놀라웠어요. 국방부 내부에서도 이런 자료들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할에 대해 우리가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때 청중석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김태현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전쟁사를 연구하고 있어요. 바로 이메일로 연락했던 그 교수였습니다. 김태현 교수가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핸더슨 교수님이 한국에서 만났던 바로 그분이에요.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리웨이밍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청중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92살의 할아버지가 미국까지 오신 거였거든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1951년 중국군 포로였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의 증언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저를 적이 아닌 인간으로 대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70년 넘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청중들 중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리처드 스미스 교수조차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증언 앞에서는 그 어떤 의심도 설 자리가 없었거든요. 발표가 끝난 후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브라운 교수는 함께 연구하고 싶다고 했고 국방부의 존슨 씨는 추가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리처드 스미스 교수의 반응이었어요. 제임스, 미안했다. 너의 연구가 옳았어.
그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습니다. 그날 저녁 리웨이밍 할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교수님 덕분에 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의 이 말을 들으니 모든 어려움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심포지엄 이후 모든 것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제 연구에 대한 학계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비판적이던 동료들이 오히려 협력을 제안해오기 시작했고 학교 측에서도 연구 지원을 재개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국방부의 태도였어요. 존슨 씨를 통해 추가로 기밀 해제된 문서들을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 자료들은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내용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들이었습니다. 브라운 교수와의 공동 연구도 시작됐어요. 그는 실제 참전 용사로서의 경험과 학자로서의 관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제 연구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핸더슨 교수, 이 연구는 한국 전쟁사를 다시 쓰는 작업이 될 거예요. 한국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줬어요. 김태현 교수를 통해 더 많은 자료들을 받았고 박정민 연구관은 추가 인터뷰 대상자들을 소개해줬습니다. 한미 공동 연구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특히 의미 있었던 건 한중의회 할아버지들의 전면적인 협력이었어요. 리웨이밍 할아버지를 통해 다른 분들의 증언도 수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각자의 이야기가 모두 제 연구를 뒷받침하는 소중한 증거가 됐어요. 아내 사라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지지해줬습니다. 여보, 이 연구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네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잘못 생각했어요. 아들 케빈도 아버지의 연구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연구가 진전되면서 새로운 발견들이 계속 나왔어요. 한국군이 포로 관리뿐만 아니라 민간인 보호, 국제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놀라운 역할을 했다는 증거들이 쌓였습니다. 이는 제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내용이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발견은 한국군의 국제적 영향력이었습니다. 유엔군 내에서 한국군의 인도주의적 접근 방식이 다른 국가 군대들에게도 영향을 줬다는 기록들을 찾아낸 거예요. 이는 한국이 단순히 도움받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나라였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만난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있었어요. 윌리엄 해리슨이라는 분으로 당시 유엔군 휴전협상 대표였던 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아버지의 개인 기록들은 정말 귀중한 자료였어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휴전협상에서 한국 대표들의 인간적 배려가 협상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요. 해리슨 씨의 증언은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보여주는 새로운 차원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제 연구의 범위가 훨씬 커졌어요. 단순히 포로 관리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한국 전쟁 전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했어요. 학과장 존슨 교수가 특별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핸더슨 교수, 이 연구를 바탕으로 책을 써보는 게 어떨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출판사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았어요. 더 많은 증거와 증언이 필요했거든요. 특히 북한이나 중국 측 자료도 확보할 수 있다면 더욱 완성도 높은 연구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정민 연구관과 상의한 결과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과 연락을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감동적인 이야기들에 매몰되지 않고 사실에 기반한 냉정한 분석을 해야 했거든요. 이를 위해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브라운 교수가 좋은 조언을 해줬어요. 핸더슨 교수, 감정에 호소하지 말고 팩트로 승부하세요. 진실 자체가 충분히 강력하니까요. 이 말이 제게 큰 지침이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연구서 작성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한국에서 발견한 놀라운 진실들을 세상에 알릴 때가 된 거죠. 리웨이밍 할아버지의 바람처럼
이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연구서 작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예상치 못한 거대한 장벽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학자들과 정치인들이 제 연구에 대해 조직적인 반발을 시작한 거예요. 이들은 미국의 역할을 축소하고 한국을 과대평가한다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특히 하버드 대학의 존 메카시 교수가 주도하는 그룹에서 공개적으로 제 연구를 비판하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핸더슨의 연구는 학술적 객관성을 결여했으며 한국 측 선전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정치적 압력이었어요. 일부 의회 의원들이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는 연구가 반미적 성향을 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연구비 중단은 물론이고 제 신분에까지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이 됐어요. 미디어에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폭스 뉴스에서는 미국 교수가 한국 찬양하며 역사 왜곡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일부 신문들도 비슷한 논조의 기사를 실었어요. 하루아침에 저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동료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는 점이었어요. 리처드 스미스 교수는 이제 저를 지지했지만 다른 많은 교수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학과 회의에서는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핸더슨 교수의 연구가 설령 사실이라 해도 이렇게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는가? 한 동료 교수의 말이었습니다. 학문의 목적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할아버지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분들의 진실한 증언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게 학자의 사명 아닌가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때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어요. 젊은 학자들과 학생들이 제 연구를 지지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와 지세대 학생들은 기존의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였어요. 스탠포드 대학교 학생회에서는 핸더슨 교수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학자를 지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다른 대학 학생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반응이 일었어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등에서 제 연구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유럽의 학자들은 새로운 관점의 전쟁사 연구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이 제 연구를 보도했고 학계에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어요. 김태현 교수는 한국 전쟁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한 연구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압력은 계속됐어요. 펜타곤에서는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일부 자료의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반미 교수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가족에게까지 압력이 가해졌을 때였어요. 아들 케빈이 학교에서 내 아빠가 나라를 배신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아내 사라도 이웃들의 시선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여보, 정말 이 연구를 계속해야 해요? 우리 가족이 너무 힘들어요. 사라의 말을 듣고 정말 고민이 됐습니다. 가족의 평화와 학자적 양심 사이에서 갈등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리웨이밍 할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두 응원하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브라운 교수도 큰 힘이 됐어요. 핸더슨 교수, 참전 용사로서 말씀드리는데 당신의 연구가 맞아요. 우리가 목격한 게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실제 경험자의 증언은 그 어떤 비판보다 강력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CNN에서 재계 토론 프로그램 출연을 제안한 거였습니다. 반대편에는 존 메카시 교수가 나선다고 했어요. 이는 제 연구의 진실성을 공개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출연을 결정하면서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예상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이 토론이 제 연구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CNN 토론 프로그램 출연 당일 스튜디오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진행자는 앤더슨 쿠퍼였고
저와 존 메카시 교수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전국 생방송이라는 부담감이 컸지만 진실을 말할 기회라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메카시 교수는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핸더슨 교수의 연구는 한국 정부의 선전에 불과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죠. 예상했던 비판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메카시 교수님, 제가 제시한 모든 자료는 미군이 작성한 공식 문서들입니다. 한국 측 자료가 아니에요. 그리고 구체적인 문서 번호와 작성자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메카시 교수는 계속 공격했어요. 그런 개별 사례들로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의 본질은 승패이지 인도주의가 아니에요. 그의 논리는 명확했지만 냉정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준비한 비밀 카드를 꺼냈어요. 그렇다면 이분의 증언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화면에 토마스 브라운 교수의 영상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실제 참전 용사의 증언이었거든요. 브라운 교수의 메시지는 강력했어요. 저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핸더슨 교수의 연구 내용을 직접 목격했어요. 한국군의 인도주의적 접근은 실제로 존재했고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메카시 교수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곧 반박했습니다. 한두 명의 증언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광범위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때 제가 두 번째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는 어떠신가요? 화면에 펜타곤에서 최근 공개한 통계 자료가 나타났어요. 한국군 관리구역의 포로 반란 횟수는 0건, 다른 유엔군 관리구역은 평균 15건입니다. 앤더슨 쿠퍼가 메카시 교수에게 물었어요. 이런 통계적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메카시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갑자기 스튜디오 문이 열리면서 한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바로 리웨이밍 할아버지였어요. CNN 측에서 제 부탁으로 특별히 초청한 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영어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1951년 중국군 포로였습니다. 한국에서 70년 넘게 살고 있어요. 핸더슨 교수님의 말이 모두 사실입니다. 생방송 도중 실제 당사자가 나타난 거였죠. 할아버지의 증언은 계속됐어요. 한국 사람들이 저를 살려줬어요. 적군인 저를 인간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을 사랑하게 됐고 평생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메카시 교수도 할 말을 잃었어요. 실제 경험자의 생생한 증언 앞에서는 그 어떤 반박도 무력했거든요. 앤더슨 쿠퍼가 메카시 교수에게 물었어요. 이런 직접적인 증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메카시 교수가 마지못해 인정했어요. 개별 사례로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개별 사례가 아닙니다. 비슷한 증언자가 800명 넘게 있어요. 화면에 한중의회 회원들의 명단이 나타났어요. 모두 한국에 정착한 전 중국군 포로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메카시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토론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청자들의 실시간 댓글도 제게 우호적으로 변했습니다. 감동적이다. 한국에 대해 새로운 걸 알게 됐다는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마지막에 앤더슨 쿠퍼가 정리하며 말했어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토론이었습니다. 핸더슨 교수님의 연구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 것 같네요. 메카시 교수도 더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리웨이밍 할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우리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 같아서 기뻐요. 할아버지의 미소를 보니 모든 고생이 보람됐습니다. 그날 밤 아내 사라가 전화했어요. 여보, 방송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처음부터 여보를 믿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아들 케빈도 아빠 멋있었어. 라고 응원해줬습니다.
CNN 토론 방송 이후 모든 것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 연구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주요 언론사들이 연이어 인터뷰를 요청했고 여러 대학에서 강연 초청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학계의 반응이었어요. 그동안 비판적이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제 연구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존 메카시 교수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와서 더 자세히 연구해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국방부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연구를 방해하던 관료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나섰어요. 국방장관까지 나서서 역사적 진실 규명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전국 각지에서 날아온 지지 메시지들이었어요.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이 직접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핸더슨 교수님이 우리가 목격한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내용들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살고 있는 90세 참전 용사 윌리엄 존슨 씨가 보낸 편지였어요. 저도 거제도에서 근무했는데 한국군의 포로 대우를 직접 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도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죠. 존슨 씨의 편지는 계속됐어요. 한국군 장교 하나가 중국군 포로의 열을 재어주는 걸 봤어요. 밤새워 간병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저게 진짜 군인 정신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지지에 힘입어 연구서 출간 작업이 본격화됐어요. 하버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 계약을 제안해왔고 여러 언어로 번역 출간하자는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특히 한국어 번역본에 대한 관심이 높았어요. 한국에서도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박정민 연구관이 전화로 소식을 전해줬어요. 교수님, 한국에서 난리예요. 모든 언론이 교수님 연구를 보도하고 있고 국민들도 정말 감동받고 있어요. 더 놀라운 소식도 있었어요. 중국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베이징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한중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라며 협력을 제안했어요. 이는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리웨이밍 할아버지도 중국 측 반응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중국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고 해요. 전쟁 중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몰랐대요. 진실의 힘이 국경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미국 내 여론의 변화였어요. 여론조사 결과 70% 이상의 미국인들이 제 연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나왔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지지율은 85%에 달했어요. 대학가에서는 핸더슨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학과 동아시아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급증한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도 제 강의에 등록하려는 학생들이 몰려들었어요. 강의실을 3번이나 바꿔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학생들의 열정적인 반응을 보니 이 연구가 단순히 학술적 성과를 넘어서 교육적 가치도 크다는 걸 느꼈어요. 출판사에서는 책 제목을 잊혀진 영웅들 전쟁 속의 한국 정신 정도가 되겠네요. 제목에서부터 이 책의 메시지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책 서문을 쓰면서 리웨이밍 할아버지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70년이 걸렸지만 결국 우리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다. 이 말이 제 연구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브라운 교수가 책 추천사를 써줬어요. 이 책은 전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한국인들의 인간애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준다. 참전 용사의 추천사라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출간을 앞두고 마지막 원고 검토를 하면서 지난 2년을 돌아봤어요. 처음 한국 전쟁 문서를 발견했을 때의 놀라움부터 CNN 토론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어려움이 보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책 출간일이 다가오면서 출판업계에서는 올해 최고의 화제작이라며 큰 기대를 보였습니다. 사전 주문량만으로도 베스트셀러 진입이 확실시됐어요.
아마존에서는 출간 전부터 역사 분야 1위를 기록했습니다. 출간 기념 행사는 워싱턴 D.C.의 케네디 센터에서 열렸어요. 500석 규모의 홀이 완전히 매진됐고 온라인 생중계까지 진행됐습니다. 한국 대사도 참석했고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도 많이 오셨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리웨이밍 할아버지와 한중의회 회원들이 모두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무대에 함께 올라선 할아버지들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주인공들이었거든요. 제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참석자가 인상 깊은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의 연구가 현재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연구는 한미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니까요. 실제로 그날 행사에는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도 많이 참석했어요.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도 왔더라고요. 행사 후 진행된 리셉션에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만남은 한국계 미국인 2세인 데이비드 김 씨와의 대화였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할아버지 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책이 출간된 지 일주일 만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전국 서점에서 품절 사태가 벌어졌고 긴급 증쇠가 결정됐어요. 이런 반응은 출판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언론 반응도 폭발적이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전쟁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연 작품이라고 평가했고 뉴욕타임스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감동적인 증언이라고 썼습니다. 해외 반응도 놀라웠어요. 영국의 가디언지는 미국 학자가 발견한 한국의 숨겨진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었고 독일의 슈피겔지도 상세한 서평을 게재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중국 측 반응이었어요. 인민일보에서 한중 우호의 역사적 증거라며 긍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는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한중 관계 개선에 작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북한도 예상 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조선중앙통신에서 남조선 동포들의 인간애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드물게 긍정적인 논평을 했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한국어 번역본이 출간되자마자 주요 서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어요. 박정민 연구관이 전화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서 정말 큰 반향이에요. 모든 방송국에서 교수님 인터뷰를 원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소식도 있었어요. 한국 정부에서 제게 문화훈장을 수여하겠다고 제안한 거였습니다. 외국인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어요. 한국의 숨겨진 가치를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동안 저를 비판했던 동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왔고 학과장은 스탠포드의 자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총장까지 개인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학생들의 반응이 가장 기뻤습니다. 제 강의실 앞에는 매일 꽃다발과 감사 편지들이 놓여 있었어요. 한 학생은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편견 없이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건 가족의 반응이었어요. 아내 사라가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주지 못해서 미안했어요. 아들 케빈도 친구들에게 아버지 자랑을 하고 다닌다고 했어요. 리웨이밍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교수님, 70년 넘게 가슴에 묻어뒀던 감사의 마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책의 성공으로 더 많은 연구 기회가 열렸고 한국과의 학술 교류도 확대될 예정이었어요. 무엇보다 진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후 가장 놀라웠던 건 미국 사회 전체에서 일어난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였습니다. CNN, MBC, ABC 등 주요 방송사들이 한국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몰랐던 한국의 진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FORGOTTENHEROES, 해시태그 KUREANSPIRIT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어요. 틱톡에서는 한국 전쟁 중 한국군의 인도주의적 행동을 소개하는 영상들이 바이럴을 일으켰습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 아이비리그 대학들에서 재강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매번 강의실이 가득 찼고 학생들의 질문도 수준이 높았습니다. 한국의 이런 정신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이에 대해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발전상을 보세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죠. 그 바탕에는 바로 여러분이 들은 그 정신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실제로 제 연구 이후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습니다. 한국어 학습자가 300% 증가했고 한국 대학교로의 교환 학생 지원자도 급증했어요. 국무부에서는 핸더슨 효과라고 부르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정치권에서 일어났어요. 의회에서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한국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국방부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군사교리에 한국식 인도주의적 접근법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리더십 교육 과정에서 제 책을 필독서로 지정한 부대들도 생겨났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한국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미국의 동맹국 정도로만 언급됐던 한국이 이제는 도덕적 리더십을 가진 나라로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이 배워야 할 가치들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시각 변화는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실었습니다. K-팝, K-드라마의 성공 배경에도 제가 발견한 한국인의 정신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문화적 영향력과 역사적 배경을 연결시킨 탁월한 관점이었습니다. 실제로 할리우드에서도 제 책에 관심을 보였어요. 여러 제작사에서 영화화 문의가 들어왔고 넷플릭스에서는 다큐멘터리 시리즈 제작을 제안했습니다. 진실한 이야기일수록 더 감동적이라는 게 이유였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외교부에서 핸더슨 교수 연구성과 확산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제 책을 20개 언어로 번역해서 전 세계에 배포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평범한 미국인들의 반응이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감사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텍사스의 한 농부는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 정말 대단한 나라였구나 라고 썼어요.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인 조지 윌슨 씨의 편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베트남에서도 한국군을 봤는데 현지인들을 정말 잘 대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런 변화는 한국계 미국인들에게도 큰 의미였어요. LA의 한인타운에서 만난 2세, 3세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인이라는 걸 정말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많은 고등학교에서 제 책을 역사 수업 교재로 채택했습니다. 학생들이 전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배웠다며 감사 인사를 보내왔어요. 대학에서는 코리안 스터디즈 전공 지원자가 급증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스탠포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어요. 한국 학과를 새로 개설하는 대학들도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건 미국인들이 한국을 보는 눈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점이었어요. 과거에 도움받는 나라에서 함께 배워야 할 파트너로 인식이 바뀐 거죠. 이는 단순한 이미지 변화를 넘어서 실질적인 관계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제 연구의 성공으로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모든 관계들이 놀랍도록 회복됐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존 메카시 교수와의 관계였어요. CNN 토론 이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메카시 교수가 직접 제 연구실을 찾아왔어요. 핸더슨 교수, 정말 미안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저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악수를 나눴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메카시 교수가 제안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신의 연구를 더욱 발전시켜보고 싶어요. 다른 전쟁들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보는 건 어떨까요? 적수에서 동료가 된 거죠. 리처드 스미스 교수는 이미 제 편이 됐지만 이번 성공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지지해줬습니다. 제임스, 처음부터 너를 믿었어야 했는데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하자며 든든한 지원군이 됐어요. 학과 내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제 연구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던 동료들이 이제는 존경의 표현을 아끼지 않았어요. 학과 회의에서 제 의견이 가장 존중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학과장 로버트 존슨 교수는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핸더슨 교수, 새로 신설되는 평화학과 학과장을 맡아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제 연구가 새로운 학문 분야의 토대가 된 거였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가족과의 관계 회복이었어요. 아내 사라는 이제 제 연구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됐습니다.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요. 처음부터 믿지 못해서 미안했어요라며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아들 케빈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아버지 때문에 놀림받던 아이가 이제는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는 상황이 됐어요. 아빠, 이제 모든 친구들이 우리 아빠를 멋있다고 해요. 심지어 이웃들의 태도도 바뀌었어요. 그동안 냉랭했던 시선들이 이제는 존경과 부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동네 슈퍼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제게 인사하고 축하해줬어요. 국방부와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동안 연구를 방해했던 관료들이 이제는 추가 자료 제공을 제안해 왔어요.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펜타곤에서는 제게 특별 고문직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교수님의 연구 성과를 군사교육에 활용하고 싶습니다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군 출신으로서 다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언론과의 관계도 개선됐습니다. 그동안 비판적이던 기자들이 이제는 제 연구의 가치를 인정했어요. 폭스 뉴스에서조차 핸더슨 교수의 훌륭한 연구라며 긍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건 한국과의 관계 발전이었어요. 한국 정부에서 제게 명예시민권을 수여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가치를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한다는 거였어요. 서울대학교에서는 제게 명예교수직을 제안했습니다. 김태현 교수가 전화로 말했어요. 교수님, 이제 한국도 교수님의 고향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동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박정민 연구관과는 이제 평생 친구가 됐어요. 교수님 덕분에 저도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리웨이밍 할아버지와 한중의회 할아버지들의 반응이었어요. 교수님 덕분에 우리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어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들은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록과 사진들을 담은 앨범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더 많은 연구를 하실 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요. 이제 모든 갈등이 해결됐습니다. 학계에서의 논란, 가족과의 갈등, 정부와의 마찰까지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진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가 단순한 개인적 성취를 넘어서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었어요.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서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 그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책의 성공과 모든 갈등 해결 이후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제2한 평화학과 학과장직을 수락했어요.
전쟁사 연구에서 평화 연구로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새 학과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전쟁 속의 인간애라는 연구였어요. 제가 한국 전쟁에서 발견한 사례들을 다른 전쟁들에서도 찾아보는 작업이었습니다. 메카시 교수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줬고 전 세계 학자들과 협력하게 됐어요. 가장 의미 있었던 건 한미 공동평화연구소 설립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공동으로 출자하고 제가 초대 소장을 맡게 됐어요. 서울과 워싱턴에 각각 분소를 두고 양국 학자들이 함께 연구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연구소 개소식에는 양국의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어요. 한국의 외교부 장관과 미국의 국무부 차관이 함께 테이프를 끊는 모습이 상징적이었습니다. 핸더슨 효과가 외교적 성과로까지 이어진 거죠.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가족 모두가 한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아내 사라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아들 케빈은 한국 문화에 푹 빠졌어요. 아빠, 우리 가족 모두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해 여름, 온 가족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박정민 연구관과 김태현 교수가 안내해줬는데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만났던 할아버지들을 가족들이 직접 만나볼 수 있었거든요. 리웨이밍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가족 식사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직접 요리를 해주셨어요. 교수님 가족은 제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라며 극진히 대접해 주셨습니다. 아들 케빈이 할아버지를 코리언 그랜드파라고 부르며 금세 친해졌어요. 한국 전쟁기념관 방문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제 연구 내용이 전시관에 추가로 전시되고 있었어요. 미국 학자가 발견한 한국군의 인도주의 정신이라는 코너였습니다. 가족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청와대 방문이었어요. 대통령이 직접 만나자고 하신 거였습니다. 핸더슨 교수님의 연구가 한미 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며 감사를 표하셨어요. 가족 사진도 함께 찍었습니다. 한국 방문 중에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서울대학교에서 객원 교수로 1년간 근무해보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한 결과 모두 찬성했어요.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1년은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함께 연구하면서 더욱 깊이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어요. 특히 젊은 한국 연구자들의 열정에 감동받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두 번째 책도 집필했어요. 평화의 씨앗 전쟁 속에서 피어난 희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국 전쟁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쟁, 걸프 전쟁 등에서 발견한 인도주의 사례들을 담았어요. 이 책도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전 세계 30개 언어로 번역됐고 유엔에서는 평화교육 교재로 채택했어요.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비록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큰 영광이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제 인생관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과거를 연구하는 학자에서 미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활동가가 된 거죠. 이제는 연구실보다 현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아내 사라도 변화했습니다. 한국에서 교육 봉사 활동을 하면서 세계 시민의 의식을 갖게 됐어요. 여보, 이제는 우리도 세계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 케빈은 한국어가 유창해졌어요.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장래에는 외교관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아빠처럼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싶어요라는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이제 제 삶의 목표가 확실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발견한 인간애의 정신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현재 2024년, 제가 처음 한국 전쟁 문서를 발견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한미 공동평화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감동의 연속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리웨이밍 할아버지로부터 안부 전화를 받았어요. 올해 96살이 되신 할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시고 정정하셨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제 인생이 완성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한중의회 할아버지들도 여전히 정기 모임을 갖고 계세요. 이제는 젊은 세대들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전하는 강연도 하신다고 합니다. 전쟁의 아픔을 겪으셨지만 그 속에서 발견한 희망을 나누고 계시는 거죠. 제 연구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간한 책이 5권이 되었고 전 세계 50개 언어로 번역됐어요. 특히 분쟁 지역의 학교들에서 평화교육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가장 최근에는 UN 평화유지군 교육과정에 제 연구 내용이 포함됐어요. 핸더슨 모델이라고 불리는 인도주의적 접근법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레바논, 콩고 등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무엇보다 기쁜 건 제 연구가 차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전 세계 대학생들이 핸더슨 교수의 연구에 감동받았다며 평화학 전공을 선택하고 있어요. 미래의 평화 지도자들이 자라나고 있는 거죠. 아들 케빈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방학 때마다 저희 연구소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평화 연구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빠가 걸어간 길을 따라가고 싶어요라고 말할 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내 사라는 이제 한국어가 유창해졌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책도 출간했습니다. 미국인이 본 한국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교육계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부부가 함께 한미 문화 교류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죠.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만났던 박정민 연구관은 이제 국방부 차관이 되셨어요. 여전히 가까운 친구로 지내면서 한미 군사협력 발전에 힘쓰고 계십니다. 교수님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김태현 교수는 서울대 총장이 되셨습니다. 취임사에서 핸더슨 교수와의 공동 연구가 한국학계의 국제화에 큰 기여를 했다며 저를 언급해 주셨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도 있었어요. 북한에서 제 책을 언급한 방송이 나왔다는 겁니다. 남조선 동포들의 인간적 면모를 보여주는 자료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해요. 작은 변화지만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의 반응도 지속적으로 좋습니다. 베이징 대학교에서 제가 정기적으로 강연을 하고 있고 중국 학생들의 반응도 매우 열렬해요. 전쟁보다 평화가 더 아름답다는 메시지가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도쿄 대학교에서 초청 강연을 했는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지혜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는 것 같아 기뻤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은 작년에 있었습니다. 리웨이밍 할아버지의 손자가 미군 장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어요. 할아버지처럼 평화를 위해 일하고 싶다며 군에 입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세대를 이어가는 평화의 정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연구실 벽에는 특별한 사진이 걸려 있어요. 2019년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리웨이밍 할아버지와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는 단순한 연구차 만났던 분이 이제는 제 인생의 스승이 되셨어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초심을 되새기게 됩니다. 최근 들어 자주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만약 제가 그날 한국 전쟁 문서를 그냥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이죠. 이 모든 놀라운 이야기들이 영원히 묻혀버렸을 텐데 정말 아찔한 생각입니다. 진실은 정말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의 벽을 뛰어넘고 서로 다른 문화와 국가를 연결시키죠. 제가 발견한 한국인들의 인간애가 바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제 목표는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쟁 속에 숨겨진 평화의 씨앗들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씨앗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진정한 평화의 꽃을 피우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연구 자료를 검토하면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발견하고 있어요. 어딘가에 묻혀있는 무명의 영웅들,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리웨이밍 할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처럼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본다는 것을 매일 실감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평화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말이에요. 한국에서 배운 인간의 정신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